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계부 정말 꼼꼼하게 일 단위로 목표 금액 설정하고 정말 아껴서 또 가치 있는 곳에 본인을 위해서 보상을 하는 이런 방법, 정말 유익한 방법을 이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신규섭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투자에 대해서 좀 우리 설명을 좀 이제 친절하게 해주실 텐데, 먼저 이제 한번 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투자라는 것 자체를 한자로 해석해 보면 던질 투의 재물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던져가지고 재물을 어쨌든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라고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은 재물을 일단 던졌기 때문에 그게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리스크가 있죠. 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를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투자 상품을 알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많이 보면 작년에만 12조 원 폭풍 투자를 걔네들이 꽂힌 데가 있대요. 그게 일단 국채입니다. 아, 국채. 네. 채권 투자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네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채권 투자는 좀 부자들만 한다던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고 했었는데 개인들이 12조 원 이상의 채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좀 매도하고 이제 국채는 이제 12조 가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냉온탕 오가는 미국 장기채 ETF, 네, 그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서 장기채 ETF 추격 매수 자제해라. 네, 이런 또 이제 불안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일단 뭐 SNS나 이런 데서 채권 투자 지금 할 때다. 네, 그래서 남들도 많이 한다 하니까 일단 사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전문가한테 들으셨다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다 그냥 같은 직장 동료. 아, 그래요? 네. 네, 옆에 있으신 분이 채권 투자했더니 수익이 이만큼 났다더라.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금리가 잠깐 이제 전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을 때 그럼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일단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요즘에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 제가 채권을 한번 이렇게 금리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와 채권 수익률의 이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은행에서 일단은 이제 사회자님이 1억을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대한은행에서 5% 이율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만기고 그러면 1년 시점에 세전 1억 500만 원을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채권에 만기가 있어서 만기에 약속한 금액을 금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항상 만기 시점에 발행자가 어떤 뭐 부도나 이런 파산이 있지 않으면 약속된 금액을 항상 지급하게 돼 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 갔을 때 발행 주체가 뭐 이렇게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항상 그 돈은 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나는 5%짜리 채권을 샀는데 한 달 후에 금리가 6%로 올라가지고 이제는 대한은행에서 6%짜리 채권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 전에 사는 그 1억은 손실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기까지 나는 어차피 5%짜리 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없지만 한 달 후에 이게 1%가 올라서 금리가 1% 올라서 6%가 이제 발행되니까 나는 한 달만 늦게 샀었으면 600만 원의 이익을 받았을 텐데. 손해는 아닌데 100만 원 작아졌네. 이런 거는 이제 1%, 마이너스 1%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채권은 표면금리가 발행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딱 약속한 그 금리를 주게끔 돼 있고 두 번째는 채권은 중도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처럼 채권도 중간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제 6%로 바뀌었는데 다른 분이 똑같이 대한은행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6%로 1억을 사면 되지만 그거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 한 달 전에 사셨던 분이
부득이하게 이 채권을 팔아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가지고 내가 1년을 기다려서 600만 원 이익을 받을 것인가. 근데 전에 매수한 사람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걸 살 때 1억을 주고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6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9,900만 원에 살 것인가. 그래서 채권 시장은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거라면 저한테 9,900만 원에 파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5% 채권은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이미 6%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 1%를 보존을 해줘야 돼서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때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제 거래가 그렇게 근데 이제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채권을 5%에 샀는데 만약에 금리가 1%가 오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된다면 내 채권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1년짜리 채권이라 사실 단기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금리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1년 안에 이게 매매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시로 말씀해 주신 거죠. 금리하고 수익률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3년짜리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네,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5%의 1억 채권을 매수했는데 3년 만기여서 이자가 이제 1,700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6%로 올리면 역시 똑같이 내가 팔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사는 사람은 5%이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3년치를 보존 받아야 다른 채권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면 3년치의 기회비용을 다 챙겨줘야 됩니다. 이제 파는 사람은 일단은 손해를 보고 파는 거네요. 그건 왜냐면 안 팔면은 손해 볼 일이 없는데 이제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갑자기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내 원금 투입한 원금보다는 손해를 보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주식도 손실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갑자기 돈이 딴데 뭐 전세보증금을 올려준다는가 이럴 때 이제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만기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없는데 중간에 팔아야 된다면 금리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네요. 아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좀 어쨌든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뭐 근데 이제 주식에 비하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고.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2년, 3년 동안 급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봤으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3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4.29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분들도 그렇고 금리가 높다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앞으로는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 채권에 1억을 샀는데 금리가 4%로 낮아진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채권이 되는 거죠. 왜냐면 5%의 이자를 매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채권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제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래서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던 미국 ETF 또는 이제 TLT라는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30년 국채, 20년 국채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ETF하고 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거를 예상하고 중간에 매도해서 그 수익을 올리려고 많이 매입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도 모의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채권 투자 모의 투자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채 중에 사실 이제 회사차 중에 장기채는 없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고채라는 채권을 저희가 발행일이 2020년 3월 10일자 채권이고 만기가 2050년 3월 10일이기 때문에 30년짜리 국채예요. 근데 표면이율이 1.5%니까 사실 이 국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매년 1.5%의 이율만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금리 자체가 3%대 이상이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은 굉장히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1억을 예를 들어서 투자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원래 채권은 단가가 10,000원에 발행이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3.773% 정도 되니까 이 채권 가격은 6,296원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1.5% 주는 채권인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도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이 낮아져 있고 여기에 1억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1년 후에 모의 투자니까 네,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돼가지고 3.773%에서 2.773%로 1%만 떨어졌을 때 이 채권 가격은 7,759원으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채권도 조금씩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도 매도를 한다면 1억에 산 이 채권 금액은 1년 후에 1억 2,300만 원의 매도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되니까 맞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네요. 특히 금리가 만약에 옛날에 저희 0%대의 금리로 간다면 이 1.5%도 높은 금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금리와 이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추세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 채권 시장도 좋다라고 이제 사실 작년 10월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12월에 FOMC나 이런 데서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뭐 3회나 6회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채권의 금리도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기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기회가 있다. 대신에 현재 장기 채권 중에 표면금리가 높은 것들은 이미 조금 더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면 3.25% 금리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낮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비율을 배분한다면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시다가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투자 대안으로 좀 안정적이면서 주식처럼 이렇게 리스크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채권을 권유할 때 단기, 중기, 장기로 이 변동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로 이분의 어떤 재무 목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반 후에 나는 목돈을 쓸 거다 그러면 이런 장기채가 아닌 단기적으로 좀 금리 높으면서 회사의 신용등급도 높은 이런 단기 채권을 많이 권유해 드리고요. 뭐 이건 나는 지금 투자하지만 한 5년, 10년 정도까지는 이 돈을 쓸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중기채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7년, 8년 남은 채권들도 보유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을 확정하고 갈 수 있거든요. 보유만 하면 뭐 그 이제 약속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이유가 생겨서 좀 매도할 상황이 생기면 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투자하실 때 나의 재무 상황과 나의 재무 목표를 정확하게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플랜을 짜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채권이 좋다, 이 채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상품들이 또 있어요. ETF가 작년에 나왔는데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는 분들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하면 어떠냐, 또는 IRP를 통해서 ETF를 하면 어떠냐, 네,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연금저축 펀드는 저희가 이제 근로자분들이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을 했을 때 뭐 급여에 따라서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16.5%가 되기도 하고 또 급여가 좀 높으시다면 13.2%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연말정산 시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환급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에 그렇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한번 이렇게 내가 납입을 했을 때 연금으로만 개시를 하셔야지 중간에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출금을 하실 때는 16.5%의 소득세를 또 다시 내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세를 떼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꼭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연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할 경우에 장기로 할 경우에 해서 이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목적 자금 투자용으로 이렇게 하면 이 세금 부분을 잘 이제 파악하고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ETF 같은 걸 할 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이제 홍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시고 이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내가 2, 3년 후에 돈을 쓸 돈이었는데 이 안에서 하신 분 중에
그 세금 혜택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돈을 찾으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드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이제 금융상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하실 때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일단 금융상품은 다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재무 목표 사항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네요. 근데 이제 그 ETF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쉽게 좀 해주세요. ETF는 일단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ETF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각각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이 ETF도 백화점 ETF 안에 들어가면 각각의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한 150개에서 200개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에 투자한다 그러면 금 ETF, 골드 ETF, 달러에 투자한다 그러면 달러 ETF. 예, 그래서 이런 펀드인데 직접 내가 사고 팔 수 있게끔 상장되어 있는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내가 골라야 돼요. 어떤 ETF를 투자할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새로 나온 ETF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SCHD 또는 SHOOD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SCHD의 좋은 점은 사실 배당주를 대부분 투자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종목의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도 잘 모르고, 왜냐면 그 회사는 매년 사업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SCHD는 미국의 S&P 500의 종목 중에 배당 성향이 좋은 100개의 종목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ETF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배당 성향이 좋은 미국의 100개 회사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배당 성향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아진다면 그 회사를 내보내고 다시 좋은 회사를 또 껴서 100개를 또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시가 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모집고를 올린 ETF입니다. 이게 100인덱스라는 이제 얘기가 100개 기업을 계속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배당 성향 좋은 기업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장기 투자하실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장률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배당 성향이 좋다는 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배당 성향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배당이 높아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운영됐던 과거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떤 연도에는 19.79%까지 배당 수익률을 높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3.4% 네,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거는 매월 배당을 해줍니다. 매월요? 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는 3.4%지만 그거를 나눠가지고 매월 배당을 해주니까 어쩌면 이제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받은 배당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이게 개인 입장에서 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투자를 하면 이미 그거는 내가 인출할 때 세금을 하기 때문에 이 펀드 안에서 투자한 배당은 세금이 일단은 안 받고요. 이제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주식처럼 ETF를 사고 팔다 보면 배당이 나오면 이제 뭐 일반인 기준은 이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거고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배당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세금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ETF 펀드 안에서 하게 되면 그 수익률처럼 원금이 더 점점 붙어서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하면 당장 세금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세금 없이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너무 강조해서 사실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괜찮은 정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을 때는 배당에 다시 또 수익이 붙으니까 어떤 복리 효과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들 어떤 재무 목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뭐 중기 3년에서 5년 또는 10년 이내 쓰실 것인지 또 10년 이상의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르게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담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의 상품으로
내가 단기에 쓸 돈도, 중기에 쓸 돈도, 장기에 쓸 돈도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니까 뭐 단기에 쓰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채권을 팔아야 된다든가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꺼내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또 이렇게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심규섭 전문가님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보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해 주신 배당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미국 100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들 ETF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